태초의 신들이 완벽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제우스가 태초신의 왕좌를 빼앗고 첫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을 더 약하게 만들고 불을 빼앗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배신하고 금지된 불을 인간에게 건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가 상자를 열게 만들고 그 순간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제우스는 대홍수로 두 번째 인류를 쓸어버립니다. 돌에서 세 번째 인류가 탄생했고 그 최후의 인류가 바로 우리입니다. 고대 예언은 경고합니다. 네 번째 멸망이 올 것이라고. 왜 고대 그리스 신화가 인류의 기원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을까요? 그 답은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티탄족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그들은 최초의 인간 종족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만든 인간들이 어떤 존재였느냐는 것이죠. 티탄들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들은 놀랍도록 완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들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평화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젊은 신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족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프로메테우스라는 티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제우스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곧 드러나게 되죠. 티타노마키아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제우스가 승리했을 때 그는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제우스는 티탄들이 만든 첫 번째 인간 종족을 모두 없애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사회는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신화를 통해 설명하려 했어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면 이전 통치자의 유산을 지우고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제우스의 행동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창조한 두 번째 인간 종족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첫 번째 인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더 약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이 인간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들은 서로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우스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불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불은 문명의 상징이었거든요. 요리, 도구 제작, 따뜻함, 이 모든 것이 불 없이는 불가능했죠. 바로 이때 프로메테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들의 고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푸스 산에 몰래 올라가서 신들의 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었죠.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문명을 선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이 사실을 금세 알아챘죠. 신화학자들은 이 부부를 흥미롭게 해석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것이 신들의 감시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분노했고 프로메테우스를 끔찍한 형벌에 처했어요. 캅카소스 산의 바위에 영원히 묶어두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을 파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계획이 시작되죠. 제우스는 인간들에게도 벌을 주기로 했어요.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성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은 현대적 관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는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여성을 남성에게 내린 저주로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대의 편견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적 맥락도 이해해야 합니다.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했어요. 흙과 물로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라고 말이죠. 모든 신들이 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테나는 직조 기술을,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교활함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였죠. 이 여성의 이름이 판도라였어요. 판도라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 중에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경고했습니다. 제우스가 보내는 어떤 선물도 받지 말라고 말이에요. 특히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어요.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녀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판도라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죠. 상자에서는 온갖 재앙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병, 기근, 전쟁, 질투, 증오, 절망,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상자 맨 밑바닥에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의 아이러니죠. 인간에게 온갖 재앙을 내렸지만 동시에 그 재앙을 견딜 수 있는 희망도 함께 준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부분을 매우 흥미롭게 해석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과 희망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제우스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인간 종족도 결국 타락했다고 판단한 그는 대홍수를 일으켜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문화의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히브리 성경의 노아 홍수 등이 그 예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또다시 인간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큰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데우칼리온은 아내 피라와 함께 큰 상자를 만들어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진 후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인류를 다시 번성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신탁이 내려왔어요. 어머니의 뼈를 뒤로 던져라라는 수수께끼 같은 명령이었죠. 데우카리온과 피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돼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고 돌이 돼지의 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돌을 주워서 어깨너머로 던졌어요.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에서는 남자가, 피라가 던진 돌에서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인간 종족이 탄생했어요. 이들은 이전 인간들과는 달랐습니다. 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강인했고 동시에 홍수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인간들은 영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웅시대의 인간들은 정말로 특별했어요. 그들은 반신반인이거나 신들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물들이죠. 그들은 괴물을 퇴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업적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영웅시대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위대한 영웅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철의 시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철의 시대는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고생하며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로마인들은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변형시켰어요. 제우스는 유피테르가 되었고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진보에 대한 은유로 해석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에서 창조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신들의 작품에 투영했죠. 계몽주의 시대에는 프로메테우스가 과학과 이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볼테르, 디드로 같은 철학자들은 프로메테우스를 인간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인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프로메테우스는 무지와 미신에 맞서 지식의 불을 가져다준 영웅이었어요. 낭만주의 시대에는 또 다른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바이런, 셜리 같은 시인들은 프로메테우스를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혁명가로 그려냈어요. 그들은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을 통해 예술가나 혁명가가 겪는 고독과 희생을 표현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어요. 핵무기, 유전공학, 인공지능 등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부제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였어요. 이 소설은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재앙에 대한 경고였죠.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주목했어요. 칼 융은 프로메테우스를 인간 정신의 원형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어요. 인간이 무의식의 어둠에서 의식의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 발견과 사용은 실제로 인류 문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거든요. 요리, 금속 가공, 도자기 제작 등 모든 기술 문명의 기초가 바로 불이었으니까요. 사회학자들은 판도라 신화에 더 관심을 보여요. 이 신화가 고대 그리스 사회의 성 역할과 권력 구조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분석하거든요. 여성을 재앙의 근원으로 묘사한 것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의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억압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판도라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들은 판도라가 단순한 악의 상징이 아니라 호기심과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적 존재라고 봅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연 것은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보여준다는 해석이에요. 현대 문학과 영화에서도 이런 신화들이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있어요. 닉 라이어던의 퍼시 잭슨 시리즈는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 배경으로 옮겨온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작품들은 고대 신화가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리들리 스콧이 감독한 SF 작품으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우주적 스케일로 확장했어요. 이 영화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외계 문명과 인류의 관계로 재해석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그리스 신화는 인기 있는 소재예요. 갓 오브 워 시리즈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을 액션 게임으로 구현했고,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를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그리스 신화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어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그리스 신화를 통해 문학, 역사, 철학, 심리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인류 창조에 대한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고통받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대답이 바로 이 신화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죠.